돈은 응결된 에너지이므로 돈을 포기하는 것은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경제중심적인 사회에서 삶의 가능성이란 사실상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돈이란 내게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내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 3주 만에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당시 내가 지닌 유일한 재산은 대학의 어느 재즈밴드에서 연주를 해서 모은 것 뿐이었다.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후 5년 동안 나는 땡전 한 푼 벌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만약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돈이 전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때 전혀 돈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나 역시 벌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벌려고 했지만 결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껏 돈에 관해 완전히 무심한 삶을 살아왔다. 대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제법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돈이 따라오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 선사하는 것과 삶이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항상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원래 성격이 그러했으며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오로지 돈 벌기에 바치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일종의 경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역시 돈을 벌고 그러한 와중에 돈 버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즉 그 분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나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른바 훌륭한 부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삶의 에너지로서 경험되는 돈은 실제로 명상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을 축적하는 대신 흘려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돈에 몰두한 삶으로부터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매우 놀라웠다. 나는 일찍이 유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고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나는 중세 프랑스어와 프로방스어 그리고 음유 시인의 시들을 공부했다. 유럽에 가서야 나는 현대 예술을 발견했다. 1927년부터 1928년까지의 파리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 그 다음에는 독일로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며 힌두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융을 발견하게 된 것도 바로 독일에서였다. 그때부터 내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에 내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다시 저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할까? 켈트 로망스에 관한 내 관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대학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 유리병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상태였고 그저 논문만 쓰면 끝이었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공부를 계속하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다. 결국 학위를 포기하고 나는 숲으로 들어가 5년간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나는 박사학위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아무런 책임질 일도 없었다. 그야말로 경이 그 자체였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의 5년간 나는 뉴욕주 우드스톡의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그저 책만 파고들었다. 그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노트 필기를 했다. 당시는 대공황의 와중이었다.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지만 당시 뉴욕에는 스태처드 해프너라는 큰 서점이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즉시 책값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대공황 때는 모두 그랬다. 서점에서는 내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책값을 지불했다. 나는 조이스와 토마스 만과 슈팽글러를 읽었다. 슈팽글러는 니체를 언급했고 나는 니체도 읽었다. 그러다 니체를 읽으면서 쇼펜하우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곤 쇼펜하우어도 읽었다. 그러다 쇼펜하우어를 읽으려면 칸트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식으로 칸트도 읽었다. 칸트를 출발점으로 삼자니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괴테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조이스 역시 이들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물론 조이스가 쇼펜하우어의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어도 나는 조이스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융을 읽었고 그의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슈팽글러의 사고체계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버무리기 시작했다. 그 5년간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작은 서랍장 안에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두고는 그 돈이 거기 남아있는 한 나는 아직 빈털터리는 아니라고 자위한 적도 있다. 정말이지 놀라웠다. 나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았다. 일기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써 보았다. 나는 여전히 그 당시의 물건들을 갖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자유는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것이고 각각의 결정은 운명적인 결정이다.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열망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것을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산 것 같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맞추어 나타나 주었다. 내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5년간 직업도 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 만사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길이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앞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례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뜻밖이며 그야말로 정확한 때인 것이다. 우드스톡에서 지내던 와중에 나는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소형차인 포드 모델을 타고 대공황 중에 미 대륙을 횡단했다. 그 차를 타고 뉴욕에서 서부 연안까지 가기로 결심했고 일단 서부 연안에 도착하고 보니 나는 실업자 신세였다. 게다가 캘리포니아까지 왔으니 더 이상은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나는 1925년에 하와이에 다녀오는 배 안에서 세너제이에 사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후 우리는 때때로 작은 엽서를 통해 장거리 서신을 교환했다. 마침 나는 카멜로 가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델한테 잠깐 들러서 인사나 하고 가자고. 그래서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지금 카멜로 가는 중이라고? 그럼 나도 같이 가. 우리 언니 캐롤이 거기 살거든.
우리 형부란 사람은 작가가 되는 게 소원이래. 내가 소개해줄게. 그녀의 형부란 다름 아닌 존 스타인백이었고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아주 멋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무엇을 할지 궁리하는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당시에는 에드 리케츠를 빼면 모두 실업자였다. 그 시절의 일들은 내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괴테의 걸작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빌헬름 마이스터의 방랑시대에는 여러분이 방랑을 하면서 갖가지 경험과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도 바로 그런 식이다. 모든 것은 자연스레 눈에 띄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성이며 모든 것이 단서이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일이다. 그 후에도 나는 8달 동안 방랑 생활을 했다.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그게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러시아어라곤 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한때나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러시아인 공동체와 어울리게 되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혁명 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말이지 대단했다. 나는 그저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냄새를 맡고 다녔다. 나는 오로지 내적으로 이치에 닿는다고 느껴지는 일만을 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방랑을 하게 되면 당장 그날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는 생각하되 내일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해둔 것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한다. 방랑하는 시간은 긍정적인 시간이다. 새로운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성취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만 하라. 내가 어디에 가야 기분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정말이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여러분을 옥죄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면 자신이 어디에 안착할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곳에 머물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몰아세운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마침내 일자리를 얻을 무렵 나는 딱 30살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실 네가 가방끈만 긴 날건달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결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신 적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나왔을 때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컨대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 될 거다. 물론 아버지는 그 책을 결코 펼쳐보지도 않으셨지만 당신의 아들이 무언가 큰일을 해냈음을 아셨던 것이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보기에 방랑이라는 것이 매우 기이한 삶의 형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방랑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일종의 신비로울 정도의 유기적인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있는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하지만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의 유기적 발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파르치팔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대로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영웅의 여정은 항상 부름에서 시작된다. 보아라, 너는 지금 잠든 땅에 있다. 깨어나 여행을 떠나라. 저 멀리 그대의 의식에 또한 그대 존재의 온전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떠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그대가 삶에서 중심을 잃은 상태라면 영웅의 여정을 떠날 때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대가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말라붙음, 즉 삶의 감각이 상실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 안의 모든 것들은 지금 그대에게 요구되는 모험이 끝내 거부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화가 나 있고 그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모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부정적 방식으로 경험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서사시가 시작되는 것임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서 부름의 신호를 받았음에도 미지의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실적인 핑계로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몸이 아파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갑작스레 해고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 그대가 응하고자 하는 부름이 그대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의 모험이라면 그대를 돕기 위해 마법의 안내자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대가 남들이 다 나서니 함께 따라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라면 그대가 바라는 마법의 인도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모험은 오로지 그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부름이어야 한다.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전까지는 텅 비어 있었던 곳, 다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에서 그대를 위한 커다란 문이 열릴 것이다. 영웅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 그대는 곧 영웅이 될 운명이지 않은가. 이것이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 그리스도이며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이다. 이것이 모험을 향한 부름이며 그 길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곳엔 그대를 시험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며 그대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영웅의 여정에는 언제나 그를 지켜주는 마법의 안내자가 있으며 그를 도와주는 신비로운 힘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는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괴물과 험난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늘 영웅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추악한 것이 기다릴 것이라 예상했던 곳에서 그대는 신을 볼 것이며 남을 죽일 수 있다 예상했던 곳에서 그대 자신을 죽일 것이며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한 곳에서 그대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며 외로움이 예상되는 곳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불을 뿜는 커다란 용을 만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대는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용을 처치한 그대는 단단한 심장과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영웅이 애써 찾아다니고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서까지 얻어낸 신묘한 능력은 애초에 그대 안에 있었다. 그대는 이미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찬란한 보석으로 태어났다. 그대는 이미 완전 무결한 상태로 태어났으며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자리에 붙박혀 모래먼지를 맞으며 그대는 돌처럼 변하고 만다. 그대가 그 상태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불현듯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다. 그것은 아마도 자아가 흔들릴 만큼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련은 마치 커다란 망치처럼 우리를 치고 간다. 이때 돌처럼 보였던 돌 무더기가 벗겨지면서 그대는 자신이 사실은 완전 무결한 보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커다란 영웅을 깨우기 위해 뜻밖의 시련을 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한낱 길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인 채로 살아갈 것이므로 삶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아갈 그대가 안타까워서 그대 내면의 영웅을 보라고 소리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고 크게 도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웅의 여정과 같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부름에 응했고 그들만의 영웅의 여정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괴물을 물리친 뒤 단단한 심장과 진귀한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귀환했던 것이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성취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성배의 전설에서 말하는 황무지란 무언가 의례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땅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 그런 황무지인가? 나는 무엇이 나 자신에게 그런 황무지가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 연구 주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라든가 나에 대해서나 내 저술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일 것이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야말로 황무지일 것이다. 오로지 돈만을 위해 일하는 건 역시 내게는 황무지였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성장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내게 바라는 바를 행하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껏 나 자신의 소망에서 비롯된 충동과는 맞지 않는 온갖 것들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일종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삶에 관한 다른 이들의 견해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파르치팔은 성배성에 도달하고 갤러헤드는 성배를 목격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배의 전통이다. 파르치팔은 성취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며 갤러헤드는 금욕적이고 순결한 기사로 스스로를 삶으로부터 고립시킨 인물이다. 기사들은 제각기 숲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점으로 들어갔으며 각자의 직감을 따랐던 것이다. 그들 각자가 불러낸 것은 이전까지는 땅에서건 바다에서건 결코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것과도 다른 각자만의 고유한 잠재력의 성취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는 어떤 기사가 다른 기사의 자취를 발견하고 상대방이 이미 성배에 도달했을지 모른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그 사람의 자취를 쫓기 시작하면 그는 결국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모든 기사들은 개별적인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했을 때에야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된다. 성배 경험에서 이런 성취의 순간을 지닌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행동과 삶의 경험이 적절하겠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칙 같은 것은 없다. 붓다는 깨닫고 돌아온 뒤 50년간 사람들을 가르쳤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성배의 성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성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가령 어느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기만 해도 성배는 사라져버린다. 내가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 지로는 여러분도 거기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이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되돌아오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모험을 완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방식이며 여기에서 맨 마지막은 여러분이 영원히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완전한 해방이 찾아온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처한 상황을 희극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대는 영적인 거리를 얻게 된다. 결국은 유머 감각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말라붙어 있는 그대에게 삶이 자꾸만 질문을 던질 때, 그때 그대는 진정한 영웅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